16세기 중반 스페인은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펠리페 2세의 통치 시기 동안 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으로 들어온 은은 약 8,000톤, 금은 200톤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의 시세로 환산해도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귀금속이 스페인의 항구로 유입되었던 셈입니다. 이 막대한 재화를 기반으로 스페인은 유럽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군력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스페인이 직접 통제하던 영토는 남미 전체, 중앙아메리카, 필리핀, 북아프리카, 남이탈리아를 포함해 약 13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으며 이는 지금의 러시아보다 약간 작은 수준으로 대영 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국은 단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은 금을 가졌던 나라,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 가장 강력한 함대를 거느렸던 나라가 왜 가장 먼저 패권을 잃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 펠리페 2세의 국가 디폴트 선언, 바로 그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금은 넘쳐났지만 그 어디에도 부는 없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재임 기간 동안 무려 4차례의 국가부도를 선언합니다. 1557년, 1560년, 1575년, 1596년. 거대한 제국이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임에도 재정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돈을 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국내에는 중앙은행도 신용시장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왕실의 금융 운영은 전적으로 외국 상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들이 제노바 상인들, 즉 제노바 금융 패밀리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대부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국채를 끊어주는 비공식 중앙은행이었죠. 전쟁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펠리페 2세는 제노바 상인단과 우술알리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사채형 국채 계약이었고 스페인 국왕은 미래의 은 수입을 담보로 금융 귀족들에게 돈을 빌리는 구조였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 제노바 상인들은 국채를 사들인 뒤 자신들끼리 재판매하고 유통하며 이자 수익을 얻었습니다. 스페인은 실제 금은을 채굴하기도 전에 그 예상 수입을 저당 잡혀 사실상 미래를 팔아 전쟁을 벌인 셈이었습니다. 결국 금은 쌓이기 전에 이자 비용만으로 국고가 바닥났고 그 반복적인 결과가 국가 파산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시 스페인은 은행도 없고 자체 금융 시스템도 없었을까요? 그 답은 스페인이 여전히 중세적인 신분 체계와 가치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귀족 사회는 노동을 비천하게 여겼고 상업은 탐욕과 결부된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귀족의 정체성은 토지와 명예 그리고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금융, 무역, 제조업 이건 모두 돈벌이를 위한 행위, 즉 신분을 더럽히는 행동이었죠. 반면 상공업은 유대인, 무어인, 폴랑드르인, 제노바인 같은 외부인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페인의 금융 시스템을 자신들의 네트워크로 재구성해 버린 것이죠. 결국 스페인은 금은 있었지만 그 금을 활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1596년 에스코리알 왕궁, 제국의 가장 깊은 방, 금실로 장식된 문 뒤편에서 조용한 문서 하나가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펠리페 2세, 그는 그저 왕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대리인이라 불렸죠. 유럽 가톨릭의 마지막 방패였고 교황청이 인정한 가장 경건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단순한 왕권이 아닌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순간 그가 직면한 문제는 신의 뜻이 아닌 세속적인 이자 계산서였을 뿐입니다. 당시 스페인의 연간 국가 수입은 약 800만 두카트. 그런데 국왕이 쥐고 있던 총 채무는 무려 2700만 두카트에 달했습니다. 수입의 3배를 훨씬 넘는 규모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이자의 대부분이 스페인인이 아닌 제노바, 플랑드르, 독일 금융 귀족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국민이 아닌 외국 채권자들의 기분을 더 많이 살펴야 했습니다. 금은 있었지만 그 금은 아직 채굴되지도 않았고 이미 이자 값을 몫으로 계산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금이 아니라 미래를 저당 잡힌 약속이자 곧 시간을 파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날 펠리페 2세는
공식 국가 파산 선언문에 서명합니다. 국왕은 모든 기존 채무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 없는 유예와 조건 변경을 요구한다. 사실상 제국의 재정 운영을 채권자에게 넘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실 예산은 이제 왕의 서명이 아니라 제노바 은행가들의 동의로만 움직였습니다. 전쟁 자금은 왕실이 아닌 채권단이 배분했고 국고는 이자를 먼저 갚은 후에야 다른 지출이 가능했습니다. 한 제국의 권력은 이자 명세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1588년 영국 해협, 영국으로 향하던 스페인 무적 함대의 규모는 총 227척, 이중 군함 34척, 배수량 30톤에서 200톤 규모의 무장산선이 163척, 평저선 30척이 동원된 사상 최대급 함대였습니다. 탑승 병력만 2만 명 이상, 해군 인력 포함 총 3만 명에 달했죠. 그러나 이 해전은 스페인의 상징이었던 해양 패권이 무너진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무적 함대의 패배는 사실 영국 해군에게 격침당한 단 5척의 배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수십 척은 보급 실패와 해류의 영향, 결정적으로는 태풍 속에서 스스로 난파되어 갔습니다. 기아, 병, 절망.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제국의 구조가 무너진 참사였습니다. 총 63척의 손실이 났고 2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무적은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죠. 그로부터 8년 후 1596년 펠리페 2세는 결국 국가 부도를 선언합니다. 제국은 이제 바다에서도 금융 안에서도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시기 스페인이 지배하던 북쪽의 작은 도시들에서 전혀 다른 문명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581년 네덜란드는 스페인에 대한 독립을 선언했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정식 독립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독립 이전부터 이 도시는 이미 자본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공동상회, 무역조합, 환어음 거래소가 생겨나고 있었고 17세기에 접어들며 암스테르담 은행과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면서 금보다 더 빠르고 믿을 수 있는 신용 기반의 시스템이 태동합니다. 스페인이 금으로 제국을 세우는 동안 이 작은 도시는 자본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영국 역시 무적 함대와의 승리를 계기로 전통적인 왕실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과 함께하는 국가 금융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함대의 자금을 귀족과 상인에게 분산 투자 형태로 조달했고 이 시스템은 영국 국채의 기반이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 17세기 초 스페인은 점점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고 네덜란드와 영국은 금이 아닌 신용과 회전율로 움직이는 새로운 문명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스페인은 금을 다 쓰기도 전에 무너졌고 그들이 무시했던 금융과 상업은 결국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16세기 세계는 금의 힘을 믿었습니다. 더 많은 금을 가진 자가 더 넓은 땅을 지배했고 더 많은 군대를 움직였으며 더 오래 왕권을 누렸습니다. 그 시대의 제국들은 모두 금을 찾아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17세기 그 믿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금은 패권의 보증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세상을 움직인 건 자본을 회전시킬 수 있는 설계, 그리고 금보다 빠르고 넓게 퍼지는 신용의 질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은행을 만들었고 주식을 발행했고 무역을 분산 투자로 운영했습니다. 영국은 그 모델을 받아들여 왕실조차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국가 금융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들은 금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조는 새로운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스페인은 가장 많은 금을 가졌지만 그 금을 굴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을 만들지 않았고 금융을 설계하지 않았고 전쟁을 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규모를 줄이고 재정의 체계를 세워 수입이 소모가 아니라 축적이 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스페인은 끝내 가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은 금과 은을 쌓을 구조를 가지고 자본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에 맞는 시스템과 자본주의는 갖지 못했던 거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